저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조시프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예, 뭐 결국은 근데 그 네. 질문이 하나로 수렴될 것 같아요. 하나로? 네, 뭐 두 가지 질문 정도를 제가 던질 건데 우선 나눠보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보십니까? 이 영화에서 사실인가? 펼쳐지는 일들이 예를 들어 매트릭스라는 영화나 배트맨 같은 영화를 네.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다 같이 우리가 영화를 딱 보는 관객 입장에서 자, 고담시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담시티에서 배트맨 활동하고 있어요. 배트맨이 이런 일을 했던 건 여러분 사실이에요. 오케이, 알겠죠? 라는 관객과의 동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 파이트 클럽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원호 씨가 지난 에피 때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. 말라싱어를 현실의 인물로 보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정도로 네. 그래, 타일러 더든은 주인공 너의 환상이야. 음. 그러면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, 파이트 클럽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말라싱어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진짜로 그 이 영화 속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야? 요 부분도 레이어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그럴 수 생각하거든요. 있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혹시 이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, 어디까지 사실로 이 영화를 바라보시고 진짜로 빌딩들이 네, 폭파 당한 건지. 네. 뭐. 타일러 더든을 등장시키면서 네. 이 사람의 어떤 병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어디까지 그렇게 볼 거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네. 왜 우리 뭐 인사이드 아웃 때도 그랬지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.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. 특히 꿈을 보면 약간 이제 현실 상황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렇죠. 그 포장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포장해서 좀 충격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? 네.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극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이 영화 자체가 어디까지 진실로 볼 거냐라기보다는 주관적 현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내 주관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야. 네. 나에겐 이렇게 보여. 그렇죠. 그렇죠. 나는 마치 이게 이렇게 느껴져. 그러면 네. 뭐 우문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도시의 테러 같은 건 있었다라고 보세요?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감각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걸 도시의 테러처럼 느끼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이 어떤 건물들이 무너지냐면 크레딧 카드, 신용카드, 그렇죠. 네. 그 신용카드사 그리고 그 9.11 사태 때 무너졌던 맞아요. 그 건물도 무너지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주인공이 돈을 벌고 뭐 이케아 가구들을 사고 마치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나중에 이 빌딩들이 폭발되는 게 기존에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어떤 질서들이 붙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저도 그 관점에 그러니까 동의를 하게 돼요. 파괴는 늘 창조를 같이 갖고 와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이게 붕괴된 어떤 질서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질서가 또 만들어지겠죠.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타일러 더든이 통합된 질서. 키보드 워리어들이 뭔가 이야기를 이런 장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돼.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서. 요런 것들이 그 주인공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, 그걸 묘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 테러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. 원우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요 관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측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아까 주관적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주인공의 꿈이었을 가능성을 적어도 열어놓고는 있다고 봐요.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되게 단순해요. 첫 번째,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주인공의 신체 기관 안쪽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. 무슨 세포 단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그래픽을 해가지고 뭐 모세혈관이 나오고 목이 나오고 목구멍이 나오고 그러다가 뭐 뇌가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팡 튀어나와가지고 이 안으로 시작한다는 게 이 이야기는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암시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이 인물들의 모습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. 특히나 그 반체제 클럽이라고 할게요. 그 파이트 클럽의 단원들이 나중에는 막 테러 조직원이 되잖아요. 로봇처럼. 이들의 모습이 마치 매트릭스에 있는 그 선글라스 낀 요원처럼 스미스 정도 같은 느낌의 복제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점. 그게 마치 우리가 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성. 그냥 어떤 소품으로 활용되는 인간들의 더미의 형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가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말라싱어라고 하는데 말라싱어는 그 더미들 중에서 좀 특별한 더미이긴 하죠. 만약에 이 꿈이라면.
왜냐하면 말라싱어는 뭐 실제로 존재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긴 했으니까. 그런데 말라싱어도 보면은 막 길을 그 뉴욕으로 추정되는 그 도로를 막 그냥 막 걸어가요. 아무렇지도 않게. 그리고 아까 무료 급식 같은 거 그냥 집어먹는 그런 이렇게 파괴하는 모습들, 질서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모습들 같은 게 주인공이 타일러 더든도 창조했지만 말라싱어도 창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가능성을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근거는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성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주로 무너뜨리는 건물들이 크레딧 카드 건물 뭐 신용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대 사회의 근간을 그렇죠. 형성하고 있는 건물들을 무너뜨린다 이제 이건데 만약에 이것이 주인공의 꿈이라면 그 신용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신념일 거거든요.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말라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정말 적절한 때에 만났어 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. 적절한 때라는 건 어떤 때냐?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가장 이상한 때에 만났어. 이상한 때에 만났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게 어떤 때냐 하면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 때란 말이에요. 결국에는 그 어떤 폭발들로 인해서 근데 폭발들이 이루어지는 그 건물이 만약에 이게 주인공의 꿈속이라고 한다면 그 카드 건물들이 무너진다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무너지는 때라고 생각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는 그건 상당히 이상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. 왜냐하면 자기 안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전복되는 과정이니까. 그럴 때 말라싱어라고 하는 뭐 현실인지 꿈속인지 모르는 어떤 아주 내가 만나고자 했던 내가 갖고자 했었던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나란히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되게 한바탕 요란한 꿈을 묘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너무 신기했던 이유가 네.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네. 저도 여기다 이렇게 제 텍스트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꿈속의 꿈이다 오, 개념으로 네, 보냈거든요. 네. 이게 다 지금 얘 혼자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실사 영화라고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네. 몰입이 계속 안 됐던 건 아니 혼자 싸우고 있고 타일러랑 결국 그 주인공이 네. 격투를 하고 있는 것도 혼자 때리고 혼자 맞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파이트 클럽이 조직된다고? 그게 뭐 한두 명은 그 미친놈들이 가끔 이렇게 엉성하게 모일 수 있어도 그게 전국 단위로 간다고?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. 나중에는 이제 자기 타일러를 없애기 위해서 총으로 쏘잖아요. 네. 입에다가. 근데도 너덜거리면서 또 잘 다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다 꿈에서만 가능한 일 같은 거예요. 근데 한바탕 그냥 그 꿈속에서 이 어떤 이 주인공이 전개하는 모든 상황처럼 그려나가고 나니까 그냥 이 사람의 어떤 한바탕 꿈을 그냥 그려낸 건가? 그 과정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네. 혹은 좀 위축돼 있던 자기의 자아를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뭐 아까 저희가 꿈 얘기할 때 초반에 네. 이렇게 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뭐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건가?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면서 바꿨었거든요. 네. 이 영화를. 임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아, 같아요. 네네. 이거 너무 흥미롭네요. 왜 이제 너무 우울하신 분들 상담실에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울한 분들의 특징이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자기 표현이라던가 자기 주장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너무 이제 나이스하고 그 착한 태도로만 일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. 싫은 소리 못 하고 뭐 부탁해야 될 거 잘 못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담 과정 중에 가끔 이제 숙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숙제를 드리냐면 워낙 사람들 커피숍 자주 가니까 커피숍 가서 이제 그 주문을 할 때 약간 싸가지 없이 그쵸. 약간 좀 이렇게 함부로 좀 싸가지 없이 혹은 좀 불쾌한 어떤 태도로 주문을 해봐라.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에 절대 그렇게 못해요. 이런 숙제도 이분들에게 너무 이제 고난이도의 이제 숙제이기도 한데 때로는 이 숙제를 빨리 건너뛰는 분들도 계세요. 건너뛴다는 건 클리어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뿜어내는 그런 어떤 분들도 계세요. 왜 감정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.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.
그런데 이 모형을 세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. 세로로 보는 때 가장 위에 있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분노 감정에 적절하게 이제 접촉이 잘 안 되면 다른 나머지 감정들도 느끼기가 어려워요. 네. 근데 이제 심리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싸움 딱이 되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아침에 교통체증 일어나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내 몸 닿기만 해도 너무 싫긴 한데 말은 못 하고. 네. 근데 심리치료 받다 보면은 누가 길을 걷다가 내 어깨만 스쳐도 네. 욕을 한다던가, 아이씨 막 이렇게 그런 되는 과정이 분들도 찾아온다. 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화가 지금까지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, 아니면 내가 화를 관리하면서 사느냐. 근데 이제 요 다시 요 영화로 돌아오면 이 주인공이 타일러 더든을 만나면서 점점 내가 이게 이런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가 안 되네 네.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묘사가 돼요.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타일러 더든 같은 모습이 통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또 극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. 그 폭력 클럽 네. 처럼 네.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또 반대로 가도 이게 경직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네. 타일러 더든도 클럽 단원들한테 오늘의 숙제로 그렇죠. 아무 사람한테 가서 시비 걸고 와. 그렇죠. 그런 거 말하잖아요. 한 대 맞고 와라. 어, 이런 맞아. 거죠. 네. 그렇게 하고 져줘라. 그렇게 네, 해서 저저라.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연상이 비슷한 되는 맥락인 연장 것 같아요. 선상에 네. 있는. 해봐. 아무 문제 안 생겨.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언니네 일발건이라는 밴드가 네. 있는데 그분의 거기에 이제 이석원 씨가 글을 되게 잘 쓰셔가지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언니네 일발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일기를 정말 재밌게 잘 쓰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일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되게 평소에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카페 가서 그 여직원한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볼 때 저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? 라고 물어보지 않고 저 여기 오줌 누는 데가 어디예요?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. 좀 쌍스럽게. 쌍스럽게 일부러 네. 그렇게 물어본다는 네. 거예요. 그랬을 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네. 읽고 제정신인가? 라는 생각이 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런 심리적인 기제랑 좀 연관되어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호우 시절에서도 워낙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네. 제 일종의 철학이나 습관 같은 걸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네. 유럽에 갔다 온 다음에 유럽 여행을 한 다음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. 차가 지나가지 않고 네.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. 네. 어린애가 없어. 그러면 무단횡단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그리고 그런 무단횡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우리의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 나를 되게 속박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면 나는 꼭 초록불에만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은 거예요. 네. 그리고 그게 모든 내 생활의 어떤 보편화되는 거죠. 네.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네. 모든 게 다. 근데 사실은 진짜 제가 왜 유럽 얘기를 했냐면 뭐 꼭 걔네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네. 사람이 가면 차가 멈춰서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어느 순간 나는 이 그린라이트의 신호에만 반응하는 어떤 조건부가 그래. 돼 있는 거지. 이 신호는 밤에도 아무도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고 그렇죠. 하는 건데.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룰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 식의 애들이 보면 잘못 배우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 네. 그건 좀 지양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습화된 뭐 체계화된 것들을 좀 파괴하려고 하는 좀 노력이나 훈련을 좀 그렇게나마 조금씩 해보는 것들을 전 좀 하거든요. 사실 뭐 무단횡단한다는 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. 근데 한번 보세요. 네.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네.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막고자 사실 법이 있는 맞아요. 거예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쵸. 그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 네.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네.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. 그런 룰과 질서와 네. 법이 필요한 거죠. 음. 그게 있더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. 네. 현실은 오히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어쩌면 우리는 그 규율에 속박되는 과정이 그런 걸 또 있게 만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냥 당연히 파란불이 있으면 그 파란불에 건너는 게 이렇게 보편화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저도 어린 시절에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당연히 파란불에만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고착화가 되면
파란불에 건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지나치게 경멸하는 거예요. 아, 그 부분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. 네네네. 네. 저도 이게- 그렇게 네.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었을 뿐인데 음. 결과적으로는 되게 속 좁은 인간이 되어 있는 듯한 음. 느낌을 스스로 받게 된다는 거죠.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네.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기도 그렇죠. 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? 2023년 한국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곤 한다는 거죠. 우리의 호우 시절